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13일째인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천 명대 초반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새해 1월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내일 연장 여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천 명대 초반을 보이고 있는데 거리두기 효과가 좀 나타난 건지 지금 추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후로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하고 있고요. 또 예방접종도 특히 3차 접종에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아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확진자도 줄고 있고 또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예방접종에 신규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방학이나 또 등교 인원의 밀집도를 조정하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어느 정도 또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기존의 미접종자분들 중에서 신규로 예방접종에 참여하시는 속도가 아직은 매우 더디고 있고 또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국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지금 국내에서 발생된 오미크론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0시 기준으로 이제 330명 정도 나왔고 이것이 불과 이제 12월 24일 6일 전에만 해도 160명이었던 것이 이제 2배가 됐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사이로 두세 배로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매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뭐 한 300명 수준이지만 주 단위로 두세 배씩 증가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해외처럼 수직 상승하는 상승세를 맞게 될 위험성도 우리가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는 여전히 우려되는 대목이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아마 이제 여전히 이제 5천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확진자 규모도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당 1,000명 이상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신규 확진자에서 위중증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중등증 병상에 계시다가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악화돼서 위중증으로 가시는 분도 있겠고 또 어느 정도 고비는 넘기셨지만 여러 가지 폐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의 후유증이 남으면서 바로 위중증에서 퇴원하기 어려운 인공호흡기나 고유량 산소 치료기를 떼기 어려운 그런 환자분들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수 감소는 그래 빨리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드문 얘기는 하지만은 폐섬유가 많이 진행돼서 에크모를 한 3, 4개월씩 하시다가 폐이식을 받아야지 겨우 이제 퇴원하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많이 위중증으로 진행되신 분들의 일부는 조기 퇴원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누적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내일 발표가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연장이 되는 것에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 병상도 많이 늘리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여유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확산세가 우리가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하면서 급증하게 되면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의료 대응 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만약에 두세 배씩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가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했을 때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될지 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다 의료 대응 체계를 좀 보다 확실하게 만들고 확진자 수 규모라든지 또 병원에 재원 중인 환자분들을 줄이고 무엇보다도 예방 접종을 신규 참여와 또 3차 접종을 확대하면서 충분한 도입을 하고 또 경구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제를 확보하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좀 연장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연장의 무게를 두고 당정에서도 업종별로 좀 미세 조정해야겠다 이걸 검토하고 있는데 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물론 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해서 그동안의 확진자 규모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방역 패스의 효과로 미접종자의 어떤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이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업종별로 특히 이제 밀집도가 낮고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그런 비교적
다중이용 시설에서 감염 발생이 적었던 시설은 조금 더 운영 시간을 좀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들 미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쌓여진 자료를 잘 분석해서 좀 업종별로 시설별로 좀 차별을 둔다든지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의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일 텐데 지원위에서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지 스스로 좀 확인하는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 앱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검증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제 우리가 뭐 10,000명, 20,000명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일일이 역학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앱을 통해서 이제 동선이 겹치는 분들을 좀 스스로 검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자는 취지인데 물론 이제 넘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앱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설치를 할 것인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했는데 앱 설치 보급률이 좀 저조해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이제 동선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겹치는 환경 같은 것들이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마스크 착용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동선이 겹쳤다면 감염 위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접촉도에 대한 어떤 분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한번 역학조사를 해서 그 격리를 하는 조치를 하는 작업은 추가로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부적인 분류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동선이 겹쳐서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수가 많이 나게 되면 그 검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를 다 받기에는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PCR 검사 수요가 굉장히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가 검사를 어느 정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든지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현장에 도입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고민이 필요할 텐데 일단은 좀 현재 검증적인 1차적인 검증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앱을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의미 있는 효과가 예상이 되면 바로 도입이 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오미크론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확진자 지금까지 625명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부터 또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좀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PCR 검사가 이제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오미크론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그러니까 의심 사례가 있고 확진 사례가 있는데 확진할 때까지 유전자 분석을 하는데 한 3, 4일 정도 소요가 걸리는 것이 보다 좀 빨리 확인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입되는 초기에는 그 조금보다 빨리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는데 근데 하지만 오미크론이 이제 증가하는 속도 자체는 사실은 뭐 검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찾아낸다는 의미가 있겠고 또 이제 확진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분이 이제 델타 변이냐 이제 오미크론 변이냐 아니면은 드물지만 이제 동시 감염이냐 이런 것까지도 판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분이 코로나 양성인데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 확인해서 초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자가격리나 또 1인 생활치료센터로 격리가 되면 문제는 없겠지만 델타 감염자와 오미크론 감염자 분들이 이제 같은 병실에 계실 때 어떤 교차 감염 위험성은 없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도 좀 초반에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공에서 한 15명 정도 제한된 숫자지만 오미크론에 한번 감염되셨던 분들의 항체를 14일 지나서 델타에 대한 중화 능력을 평가했을 때 한 4.4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것이 또 백신 접종을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 간에 또 차이가 많아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오미크론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델타에 대한 중화 항체 능이 충분히 생기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 중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중등증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혹시 충분한 항체가 생기기 전에
또 다른 델타 감염자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혹시 또 이중으로 감염되거나 중증화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초기 주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초기에 분류해서 필요한 경우에 중등증 병상을 오미크론 병상, 델타 병상 나눠서 분리해서 격리하는 방안도 지금 초기에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병상 말씀해 주신 김에 지금의 그 병상 현황도 한번 살펴보면 그래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 이제는 70%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의료 대응 체계 강화가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이제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는 조금 위중도는 낮지만 보다 빠른 시간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 의료 단계에서 충분히 코로나 확진자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게 되면 우리가 전투할 때 항공모함이나 비행기로만 전투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보병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사회에 계시는 1차 의료 주치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특히 예방접종에 대한 독려라든지 또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상담과 적절한 치료, 검사 이런 것들을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다면 응급실로 이렇게 환자분들이 쏠리는 것을 좀 충분히 줄일 수가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재택치료가 좀 활성화하게 되게 되면 환자가 급증했을 때 병원급 치료센터로 환자가 몰리지 않고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의용급 재택치료 모형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확대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개선하고 또 의뢰할 수 있는 전담 병원이나 응급의료 체계 같은 것들을 확보하고 또 대면 치료를 또 좀 활성화해서 코로나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에만 계시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면 진료를 통해서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또 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악화 위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초기에 빨리 중등증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갖추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이 추세라면은 현재 거리두기 강도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4주 이내에 만약에 주 단위로 2.5배, 3배씩 증가하게 되면은 거의 16,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 3주 이내에 2만 명까지 확진자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짜지 않게 되면은 또 큰 혼란을 맞을 위험성이 굉장히 매우 높은, 매우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